지구촌 개벽 뉴스,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떠나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있는 국가로서 많은 섬들의 나라라는 뜻의 누산타라라고 불렸으며 정식 국명은 19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면적은 190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14번째로 넓은 나라이자 인구는 약 2억 7,900만 명으로 세계 4위이며 18,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섬마다 다양한 전통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이라 이슬람교의 종교 이념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이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외국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자카르타인데요. 그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김시동 해외통신원을 만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인도네시아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소개가 잘 됐나요? 네, 아주 잘 됐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인데요. 자카르타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네,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경제, 정치, 문화, 교통 등의 중심지입니다.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이 세계 주요 도시들에 대한 분석과 향후 글로벌 경제, 문화를 이끌 도시에 대한 전망을 담은 메가시티, 신흥 선장국의 도약이라는 조사 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30년에는 세계 10대 메가시티 중 7개 도시가 아시아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미래 글로벌 주요 도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2030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인구가 3억 5,600만 명을 기록해 일본 도쿄를 제치고 미래 세계 최다 인구 도시로 자카르타를 지목했습니다. 자카르타가 앞으로는 2030년에 첫 번째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고 하니 인도네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지 기대가 듭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다고요?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는 수도를 자바 섬의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 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행정 기능은 자카르타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칼리만탄에서 아직 건설되지 않는 도시로 이전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카르타는 계속해서 국가의 상업 및 금융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수도를 이전하는 데 약 327억의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그중 정부는 19%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공대 민간 파트너십과 민간 투자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새로운 수도에 대한 건설은 약 4만 헥타르의 부지에서 시작될 것이며 정부는 2024년경에는 일부 관료를 이동시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연 환경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잦은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있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죠? 네, 인도네시아는 지진과 화산이 많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화산섬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화산이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변동적이지만 현재 약 13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고 이 중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머라비와 켈루트 활화산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의 머라비 화산의 경우에는 작년 3월과 4월에도 영암과 화산재를 분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매년 많은 화산 폭발과 지진이 발생하여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화산보다 더 뜨거운 게 한류 열풍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외국 문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있어서 특히 2000년대 초부터 인도네시아의 한류는 한글, 드라마, 온라인 게임, K-팝, 그리고 산업과 금융, 방산까지 전방위적으로 불고 있는데요.
매우 거세게 불고 있어서 K 돌풍을 넘어서 K 쓰나미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류가 가진 밝고 경쾌한 분위기는 인도네시아인들의 감성에 스며들어 한류 열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K 드라마는 방송과 문화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드라마,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등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영되어 공중파로 전국에 방영됐고 이후에 팔의 여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로맨스 장르의 드라마가 인기가 매우 높으며 방영된 대표적인 한국 드라마로는 태양의 후예,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팝 음악이 매우 강세를 띠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2020년 이후에는 음악이 소비되는 순서가 인도네시아 자국의 팝 음악 다음으로 K-팝, 그 다음으로 북미 팝 순서로 바뀔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인도네시아 K-팝 소비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시장에서의 K-팝 소비 순위가 시차없이 반영된다는 점이며 K-팝 스타, 아이돌 그룹의 신곡 출시 및 대형 신인들의 데뷔곡에 대한 뉴스 및 K-팝 트렌드 또한 빠르게 번역되어 국내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K-금융도 뜨거운데요. 한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진출하여 일찍부터 B2C 금융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K금융의 현지 시장 진출을 매우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인데요. 제87회 한국어 능력 시험이 4월 9일 개최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 제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인과 더불어 자카르타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산 넘고 물 건너 갔었는데요. 거기에 수십 명의 청소년들이 교실에 모여 한글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이 왔다고 굉장한 환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의 원형 문화를 갈구하는 지구촌 형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한국의 원형 정신문화인 홍익인간의 길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한인들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앞서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라마단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마단 금식일이 3월 23일에 시작되었다고요? 네,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라마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라마단은 일출과 일몰 사이 보통 새벽 4시에서 저녁 6시까지 무슬림들이 느바란 기간 동안 약 한 달 동안 금식은 물론 일체 물도 마시지 않으며 참회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흡연, 상대방에게 화내는 것, 비속어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기간을 뿌아사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금식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87%가 이슬람이라서 이 기간에는 인도네시아인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식용으로 준비한 음식과 음료수를 딱지리라고 부릅니다. 하루 종일 금식을 하다가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합니다. 딱질은 집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살 수도 있지만 무슬림 사원에 가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딱질의 종류가 많지만 주로 달달한 음식과 음료수로 되어 있습니다. 소, 부화, 꼴락, 대추, 야차 등이 대표 음식입니다. 한 달간의 금식이라. 라마단이 끝나면 정말 먹고 싶은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라마단이 끝나면 무엇을 하나요? 라마단이 끝나는 날 사원에 모여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음식을 장만해 축하하는 축제를 엽니다. 이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둘 피트르라고 합니다. 라마단이 끝나면 바로 느바란이라는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이 있습니다. 느바란이란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명절로 우리나라 설이나 추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고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연휴를 보내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느바란에서 특이할 점 중 하나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인 성캄이 있는데요. 성캄은 느바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용서를 빌고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어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네, 라마단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참여하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참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무슬림 사원과 카톨릭 성당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스티클랄 이슬람 대사원과 카테드랄 카톨릭 대성당인데요. 놀랍게도 이웃 사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시내 한복판에는 이스티클랄 이슬람 대사원과 카테드랄 카톨릭 대성당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다종교 다문화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여만 명 중 87%가 무슬림이면서도 기독교, 불교, 힌두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돌피트리 기도회에 10만 명 이상이 이스티클랄 대사원을 찾는 만큼 30여 년 전부터 대사원은 길 건너편에 있는 카테드랄 대성당과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스티클랄 사원을 건축하면서 종교적 관용과 화합을 상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성당 맞은편에 이 사원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이 사원을 설계한 사람이 기독교 건축가인 프레드릭 실라반이 설계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재임 시절 1951년에 착공, 수아르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7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양측은 종교 외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종교 분쟁 지역, 화해, 중재 등 다종교, 다문화 사회인 인도네시아의 화합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배려해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니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참 종교도 많고 종족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적도를 중심으로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는 300여 개의 종족과 언어 집단이 산재해 세계 최다 다문화 국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MZ세대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소비의 원동력이 되며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53.8%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엄청난 잠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 인력의 공급 능력 및 많은 천년 자원 보유 국가로서 코로나 시기 다소 하락에도 불구하고 GDP 성장률은 매년 4에서 6% 이상을 지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은 1인당 국민 소득이 5,000달러 수준이지만 향후 1만에서 1만 5천 달러 수준이 넘을 시 내수를 포함한 경제 성장의 탄탄함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종족과 종족 간의 갈등이 마찰이 적지 않지만 판짜실라라는 즉 다양성 속 통일이라는 건국 이념과 합이라는 전통 문화 바탕으로 여러 종교와 종족이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정부와 특히 매사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국민들의 착한 심성이 순조로운 국정 운영을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참 밝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지만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노력이 인도네시아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힘이 아닌가 합니다. 김시동 통신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촌이란 말은 지구를 한 마을처럼 여겨 이르는 말이죠.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의 소식을 가족이나 친구의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듣게 되는데요. 지구촌 개벽 뉴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을 경험하는 만큼 인류의 이해의 폭도 넓어져 상생의 후천 세계를 생생하게 그리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지구촌 개벽 뉴스의 이영미였습니다.